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밥 먹었더니 진짜 처지네요. 아우, 그러면 안 되는데. 영화 사실 피곤해. 우아하게 아니면 섹시하게? 농담이 안 먹혔을 때 같은 거. 세계를 홀린 K무비 주역들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영화를 만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영화는 뭐뭐뭐다. 애써 피하고 싶은 악취다. 악취. 끝입니까? 뭘 더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이 영화는 레전드다. 사실은 레게노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방송이니까. 이 영화는 일타 쌍피다. 아까 나 레게노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네. 뭐야 우리 앞에서. 글쎄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영화는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어떻게 생각하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거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기생충이 만약에 이 제 특집 시리즈에서 빠졌다? 그럼 이제 무효죠. 그럼 출연 안 하실 거잖아요. 안 하죠. 기생충 없이 이런 K무비 특집을 한다? 사기죠. 네. 이 영화가 나온 게 2019년도인데 2019년은 한국 영화가 정확하게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것도 이 영화의 어떤 운명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로부터 세월이 한 100년쯤 더 지나면 한국 영화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 영화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한국 영화로 한정짓지 않더라도 이 작품은 칸 영화제 황금 동료상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유례 없이 딱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잖아요. 특히나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그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이제 중계를 직접 그 당시 하셨는데 그냥 탄성만 지르는 짤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때 방송하고 나중에 그 짤만 이렇게 모아놓은 제가 어떤 클립을 봤는데 아, 내 안에 짐승이 있었구나. 우와, 박수.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아카데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칸 영화제에서의 수상은 조금 점쳤던 그런 평론가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이 칸 영화제의 그랑프리를 받았던 작품들을 보면 나다니엘 브레이크, 뭐 스퀘어, 뭐 어느 가족 사회적인 분위기나 관심이라는 것이 빈부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대의 어떤 작가들이 캐치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작품은 뭐 그 개봉과 동시에 그리고 공개와 동시에 격찬 일색이었는데요. 봉준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다라는 표현이 이미 뭐 회자될 정도로 기생충과 이 봉준호 감독은 하나의 현상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봉준호 감독도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감독으로서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성취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제시카 나이스. 본격적인 기생충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각자 꼽아온 키워드를 얘기를 할 텐데요. 기생충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상승과 하강입니다. 네, 제가 이 키워드를 꼽아온 것은 바로 그 이동진 평론가님의 그 문제적 한 줄 평이었죠.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고 처연한 계급 우화. 외우시네요? 네, 통째로 영화평도 읽었습니다. 컨닝합니까? 주성철 평론가는 뭐라고 썼었어요? 나 오늘 그걸로 할래. 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승과 하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자체가 봉준호 감독의 모든 영화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자본주의의 계단을 끝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 가족의 모습. 민혁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민혁 오빠한테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문제를 너무나도 적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고 처연한 계급 우화라는 그 한 줄 평에 별 5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 기호야. 창문 닫아, 창문. 결국은 그렇게 내려가서 도착한 자기 집이 그 물에 잠겨 있을 때 어떤 참담한 같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만 아무거나 만지지 마.
도시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는 양변기예요. 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변기를 가장 높은 곳에 위치시켜요. 그 변기에서 오물이 역류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 놓는데 와이파이 높게 들어야 돼, 높게. 그 공간성이 갖는 어떤 세트 구조가 굉장히 기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본능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양변기를 가장 높은 데 위치시켜 놓은 분위기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묘함을 또 설명하지 않았나 또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영화 역사에서 이제 프레임이라는 것은 항상 가로축이 X축이 세로축 Y축보다 항상 더 길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봉준호 감독 영화의 그 화면 레티어도 마찬가지 비율을 따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세계의 한 비밀을 아는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세로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계급이라는 것을 어떻게 시각화했을까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높이 감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 기후가 높은 곳의 고지대에 대저택에 살고 있는 동익의 집으로 가는 것은 끝없는 상승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준호 감독은 이런 방법을 굉장히 자주 써요. 그러면 이제 꼭 이렇게 어떤 분들이 반론을 얘기하세요. 설국열차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수평 말할 아니냐? 때 열차를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봉준호적인 세로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계급 문제를 이렇게 시각화하는 방식은 봉준호 감독의 장기이기도 하고 기생충에서 너무 그것이 잘 들어맞은 거죠.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저희 두 번째 키워드는 냄새입니다. 이성균 씨가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하죠. 선을 넘는 법이 없는데 냄새는 그 선을 넘는단 말이야. 전반적으로 말이나 행동이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면서도 결국엔 절대 선을 안 넘거든. 그건 좋아. 인정. 근데 냄새가 선을 넘지, 냄새가. 수직구도인 이미지는 관객들에게 보이죠.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데 냄새는 관객들에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것을 대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시각과 후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서 계급을 설명했던 영화가 과연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봉준호 감독이 아주 탁월하면서 독창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신랄하면서 한편으로는 용기 있고 한편으로는 진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는 가장 원초적인 모멸감 같은 거거든요. 냄새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바꿀 수가 없는 가장 원초적인 뿌리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모멸감이라는 것은 굉장하고요. 나중에 그만. 똑같다. 둘이 냄새가 똑같아. 뭔 소리야? 빨리 올라가긴 해. 제시카 쌤 기다리시잖아. 제시카 쌤한테서도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그 또 한 가지는 영화 속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정보들의 흐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자기는 뒤에 있는 사람을 못 보죠. 볼 수 없죠. 근데 뒤에 앉아있는 고용주인 동익은 이 사람을 보고 있죠. 다솜이 엄마가 원래부터 집안일에 재능이 없어요. 청소도 못하고 음식 진짜 맛없고. 이 영화 속에서의 하층은 상층의 지시와 말을 그냥 듣기만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면 상대가 굉장히 언짢아져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사랑하시죠? 이런 말들이죠. 그럼 하층에서 상층으로 흐르는 것은 없을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냄새인 거예요. 이런 영화적인 신랄함이라는 것은 이 영화는 진짜 지독할 정도이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강심장이기도 하죠. 저를 택해 주신 은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기생충의 세 번째 키워드. 네, 저는 데칼코마니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원래 이 영화의 처음 잡았던 제목이 데칼코마니라고 들었고요. 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이렇게 펼쳤을 때 양쪽이 똑같은 그런 대비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흥미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측면은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시작해서 장르를 항상 배반하면서 끝나요. 기생충식으로 말을 한다면 계획에서 시작해서 무계획으로 항상 얘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영화를 얼핏 딱 봤을 때 데칼코마니라고 한다면 데칼코마니 영화에서 마저 두 가족이 대비되지. 하나는 동익의 가족, 하나는 기태의 가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대비가 되니까 결국은 하층에 속하는 기태 네 가족이 상층에 속하는 동익의 네 가족을 대체하는 그 집을 차지하는 얘기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화의 한 중반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예상된 게 너무나 착착착 들어맞으니까 무슨 리듬의 벨트 이런 장면을 보는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너도 속았지? 리얼하지 않냐? 안 그래? 리얼이었으면 넌 죽었지.
그러다가 문광이 나타나죠. 아래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가 밝혀지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역전되면서 장르를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은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불편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니까. 아버지. 아까 그 계획이 뭐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집을 접수하거나 이 모든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기태 가족의 계획은 무계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먼저라네. 무계획이야, 무계획. 애초부터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터져도 다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대혼란의 난장판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요. 얼핏 처음 봤을 때는 이 동기의 가족을 기태가 대체하니까 이 둘이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상층과 하층의 싸움이 아니라 하층과 하층의 싸움인 거예요.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처연한 느낌이 드는데 그 처연함의 핵심은 싸움의 결과가 아니고 싸움의 구도라는 거죠. 저는 그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데칼코마니라고 하면 영화의 첫 장면과 끝 장면이 완벽하게 또 이렇게 대칭을 또 이루고 있잖아요. 반지하 방에서 양말을 빤 빨래가 이제 걸려 있고 이 반지하 방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 굉장히 가로로 긴 창이 있는데 그걸 등지고 이제 기우가 앉아 있잖아요. 똑같은 장면으로 이제 마지막에 반복이 되는데 달라진 거라고 하면 시작을 할 때는 낮이었고 끝날 때는 밤이었다는 건데 그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고단했던 하루를 이렇게 좀 처음과 끝을 대칭으로 두면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슬픈 이야기가 그냥 이 기우의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 기생충에서 내가 꼽는 한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균 씨와 그의 아내가 벌이는 정사씬이에요. 예전에 그런 장면도 주로 꼽았어요. 네. 자,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앉으세요. 김 기사님, 오늘 이거 애들 아빠한테 꼭 비밀로 해주세요. 알죠? 그 앞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었죠. 이 조효정 씨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고 아주 좁은 공간으로 데리고 간 뒤에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갑자기 손을 턱턱 잡아요. 그 장면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기묘하면서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능을 하지 않는 장면이에요. 저는 과연 이 장면이 영화 속에서 뭘 의미하는지 영화를 계속 보는 내내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꼭 내 차 뒷자리 같지 않아? 다솜이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은 이성균 씨가 바로 송강호 씨가 숨어 있는 걸 모른 채 자신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장면이 그 뒷장면에 따라 나온단 말이죠. 마지막에 파국으로 향했을 때 사실은 빈부격차에 의한 어떤 모멸감을 느낀 채 이제 송강호 씨가 이성균 씨에게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제 비춰지게 되는데 저는 이 두 장면을 떠올리면서 문득 이것은 어쩌면 치정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빈부의 격차를 넘어선 어떤 여자를 탐했지만 결국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한 남자가 어떤 남자가 완전한 소유로서 그 갖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얻게 되는 어떤 열패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파국을 이루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야해서 그 장면을 떠올린 게 정말 아니고요. 10대 시절부터 수천 편의 에로 영화를 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저는 대단한 해석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진짜. 리스펙트! 저는 영화 1시간쯤 지나는 순간, 전환되는 순간 바로 그 빗속 폭우 속에서 복숭아 알레르기로 얼굴이 흉측하게 변한 문광이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이거 그 아줌마 맞지? 뭐야, 왜 온 거야? 누구세요? 제가 부엌 지하실에 제 물건을 깜빡 놔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 전까지는 문광은 그냥 그 집에서 일을 하는 단독 개인이었죠. 근데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처음으로 가족이 돼요. 걱정 마세요, 충숙이 언니. 언제 봤다고? 언니, 저는 문광이라고 해요. 여기는 저기 우리 박한 양반 오근세 씨. 인사해요. 아유, 맛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에서 무계획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장르의 충족에서 장르의 배신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모든 것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저기 동생은 얼어 죽을 아가리 닥쳐.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진짜 영화는 그때부터잖아요. 와, 저런 순간을 저렇게 짧은 순간에 딱 찍어서 점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만큼 더 그것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그 한방을
고른다고 하면 봉준호 감독이 언제나 하고 있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진짜 범인은 잡히지 않는다라는 설정인 것 같아요.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범인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고, 마더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범인을 알면서도 그걸 모른 척 하게 되는 거고. 저기 그 기하께서는 저기 변명할 수 있는 계획도 있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고 책 보고서 이거 묻잖아 계속. 이거 계속 웃는데? 이번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담겨서 그 냄새라고 하는 설정 때문에 이 박 사장의 가슴팍에 칼을 꽂았던 이 아버지를 사실은 모두가 숨겨두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위대한 작가는 평생 하나의 이야기만 한다. 봉준호 감독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생각을 기생충의 어떤 라스트를 보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에서의 에피소드는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전등을 가지고 모수부호를 발송하잖아요. 후반부에 가서 그 상황을 이제 다 이해한 뒤에는 그것이 어떤 것이다,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마치 감독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군가는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단지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하나의 동화나 우화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지금 어딘가에서도 저 반짝거리는 불빛 속에 누군가의 구조 신호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은 그 영화의 엔딩까지도 굉장히 먹먹하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세계를 홀린 K무비 주역들 특집 3번째 시간으로 봉준호 감독의 기념비적인 작품 기생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화를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면서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오케이.